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 약 사주세요. 안 그럼 엄마가 죽어요. 대한민국 10대 그룹 회장 이도연의 퇴근길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신발 한 짝이 벗겨진 6살짜리 아이가 경호원들을 뚫고 달려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주먹 안에는 낡은 은빛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작 헌 목걸이 한 줄이었지만 이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6년 전 죽었다고 믿어온 아내에게 직접 걸어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으니까요. 이도연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이 남자의 6년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고 그 이름 뒤에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이도연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은 매일 아침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분. 그 이상 바라보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다는 걸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50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도연의 눈은 단 한 군데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 깊이 접어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새이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한 손으로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눈웃음을 3분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이 접히고 또 접혀서 모서리가 해졌고 한쪽 귀퉁이는 닳아 있었습니다. 2000일이 넘는 새벽마다 꺼내보고 접어넣고 또 꺼내본 흔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세이의 볼 위에 살짝 엄지를 얹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질감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가라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분이 지나면 도연은 사진을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비서가 쌓아놓은 결제 서류 더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오늘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무시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눌러 썼습니다. 서명 하나 또 하나.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기계처럼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 위에 적히는 이름의 무게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책상 한편에는 흰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도연은 물 한 모금과 함께 알약 2알을 털어넣고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혔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쓴맛이 혀끝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이미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일어나고 사진을 보고 약을 삼키고 서명을 하고 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그저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 도연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 시간에 이 전화를 거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송미령 여사였습니다. 오늘 점심은 본가에서 먹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통보였습니다. 물음도 아니었고 부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화기를 놓는 손이 유난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아무런 파문도 없이 잠잠했습니다. 저 아래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자신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6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송미령 여사는 본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도 위를 움직이는 파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위치였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번 톡 건드렸습니다. 아들 몰래 스마트폰에 심어둔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송미령 여사는 단 한순간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인형이 줄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듯 차갑고 꼼꼼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도련님 방 청소하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내민 것은 작은 머리핀 하나였습니다. 은빛 나비 모양의 아주 작고 낡은 핀이었습니다. 6년 전 며느리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꺼풀 하나 깜빡이지 않는 침묵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핀을 돌려보던 송미령 여사는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망설임 없이 나비 날개를 두 동강 냈습니다. 금속이 끊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짧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이런 게 나오면 가져올 생각 말고 그냥 버려.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는 거 알지.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서늘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잘린 머리핀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털어넣고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처리한 뒤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손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이 집에서 지워버린 며느리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먹구름이 하늘을 가렸고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사옥 1층 로비에서 나오며 경호원들이 펼치는 검은 우산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비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경호원 4명이 도연을 빽빽하게 에워싼 채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우산 위를 세차게 때렸고 튕겨나간 물방울이 도연의 구두 끝을 적셨습니다. 차가 대기 중인 주차장 입구까지는 불과 20m 남짓이었습니다. 그 20m를 거의 다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비켜요. 비켜요. 가늘고 높은 목소리가 빗소리 너머로 파고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빗속에서 작은 형체 하나가 흠뻑 젖은 채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6살쯤 되었을까요? 신발 한 짝이 어딘가에서 벗겨진 듯 양말만 신은 발이 빗물을 튀기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비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빨갛게 상기된 볼이 보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아이의 눈만은 도연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꼬마야, 여기는 못 들어와.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의 팔 아래를 빠져나가려다 균형을 잃었고 미끄러운 대리석 계단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슬라이딩했습니다. 젖은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얇은 바지가 찢어지며 그 안에 살같이 벗겨졌을 텐데 아이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두 손으로 도연의 바짓가랑이 끝을 잇는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놓치면 죽을 것처럼 온 힘을 다한 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아이를 떼어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아이의 꽉 쥔 손에 닿았습니다. 젖은 손가락 사이로 무언가가 흘러내릴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은빛 체인, 그리고 그 끝에 달린 작은 금속 펜던트. 도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처럼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었다가 곧이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빗소리도 경호원들의 목소리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 한마디에 경호원 4명의 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도연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아이의 손에 매달린 그 작은 펜던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 물건을 이 작은 아이가 왜 가지고 있는 건지. 도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 위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춘 사이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부자잖아요. 빗속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손은 여전히 놓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도연이 손짓으로 제지한 탓에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아이의 손에 감겨있는 은빛 체인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까만 눈동자가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눈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진흙이 묻은 작은 손으로 목걸이를 허공으로 치켜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체인 끝에 매달린 펜던트가 빗줄기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 약 좀 사주세요. 엄마가 죽어요. 그 한마디가 빗소리를 뚫고 도연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6살짜리가 품기엔 너무나 무거운 각오가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집에 남은 마지막 물건을 들고 나온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것을 주면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만으로 포구 속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이 빗물이 고인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이 흙탕물에 젖어들었지만 도연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쥐고 있던 목걸이가 도연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게, 이 질감, 이 크기를 머리보다 먼저 손이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엄지손가락으로 펜던트 뒷면에 묻은 진흙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1번, 2번,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문질렀습니다. 흙이 벗겨지자 그 아래에서 선명한 음각 3글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 D, H, 이도연의 영문 이니셜이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주문 제작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던트에 새겨 넣은 글자였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목에서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그러다 점점 크게. 도연은 기억 속 어딘가를 더듬듯 펜던트 옆면을 손톱 끝으로 훑쳤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홈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톱을 넣어 누르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조개처럼 두 쪽으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서도 빛을 잃지 않는 투명한 광채가 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 펜던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도연 자신과 6년 전 죽었다고 믿어온 아내 한세희. 도연의 손에서 우산이 툭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말을 만들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3분씩 사진을 들여다보며 다시는 만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영영 떠나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바닥 위에 놓인 이 목걸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도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빗물이 그것을 감춰주었습니다. 꼬마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짜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도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쪼그려 앉은 거구의 남자가 자기보다 더 크게 떨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꼈는지 까만 눈동자에 어리둥절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가져온 거니? 아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서랍 맨 밑에 넣어뒀는데 엄마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라도 팔려고 나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음이 멎은 뒤에 담담함이었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6살짜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담담함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씻긴 볼 위로 드러난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똑한 코, 살짝 올라간 눈꼬리, 입술 아래 작은 점 하나. 도연의 숨이 또 한 번 멎었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 어딘가에서 사진 속 세희의 흔적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 도연이 내뱉은 말은 짧았습니다. 차 빼. 그리고 경악하는 경호원들을 밀쳐내고 빗속에 흠뻑 젖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6살 치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와 살갗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대기 중이던 검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한 겹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젖은 아이를 자신의 코트로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아이는 코트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세희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아이의 어깨 위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6년 동안 무덤 앞에서 울었던 이름이, 6년 동안 사진 속에서만 만났던 이름이 지금 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앞좌석 운전기사를 향해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주소로 가. 지금 당장.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도연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안에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회장의 저런 표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벌겋고 턱은 잔뜩 힘이 들어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분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이가 도연의 코트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살려줄 수 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있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검은 세단은 서울 외곽을 향해 빗줄기를 가르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끝자락 재개발 구역에 걸쳐 있는 낡은 쪽방촌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외벽 절반이 곰팡이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출입문 옆에 빗둘게 붙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깨진 처마 틈으로 줄줄 새어 흘렀고 건물 앞 골목에는 버려진 가구와 쓰레기 봉투가 비에 젖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평생 발을 디뎌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아이가 도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방향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였습니다. 계단에서부터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서는 물이 배어나와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발밑에는 물이 고여 구두가 잠겼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르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좁은 계단에 장정 4명이 들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복도 끝에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녹이 슬어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 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의 공간에 살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전기밥솥 하나와 냄비 2개가 부엌의 전부였고 그마저도 때가 끼어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벽 한쪽에서는 곰팡이가 천장까지 번져 올라가 있었고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방 한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난방은 꺼져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방 안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한가운데 곰팡이가 핀 이불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솟아오른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겨우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사진 속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웃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먼저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매일 아침 3분 동안 들여다보던 그 얼굴이 지금 이 축축한 지하 단칸방에서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새이었습니다. 도연의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꿀렸습니다.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버텨주지 않아서 꺾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불 위로 손을 뻗어 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가늘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파랗게 비쳐 보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산 사람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쥐고도 믿기지 않아서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미약한 맥박이 이것이 현실이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었고 비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낮았습니다. 6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입을 틀어막아도 흐느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세희의 마른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도연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50층 회장실에서 기계처럼 서명만 하던 남자가 지하 단칸방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세희의 의식을 건드렸습니다. 세희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느릿느릿 옆으로 움직여 도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세희는 몇 초 동안 도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도연의 윤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아가는 순간 세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아닌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색까지 거쳐나간 것처럼 얼굴이 종이장같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세희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뼈만 남은 팔로 이불을 밀치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팔꿈치가 꺾이고 다시 쓰러졌다가 이를 악물고 벽을 짚어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등이 벽에 닿자 세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이자 세희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도윤이 얼떨떨한 얼굴로 엄마에게 다가가자 세희는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겨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른 양팔을 뒤로 벌려 아이를 감싸는 모습이 마치 날개를 펼쳐 새끼를 지키는 새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서 숨만 겨우 쉬던 사람이 이 순간만큼은 온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면 안 돼요. 세희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도윤이마저 죽일 거예요. 제발 우리를 모른 척하고 당장 나가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죽일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도연은 세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 아이를 숨기려 안간힘을 쓰는 앙상한 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갈라진 목소리. 도연의 머릿속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거꾸로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던 날 병원에서 건네받은 사망진단서,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 그 앞에서 흘린 수천 번의 눈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거짓말이었다면, 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6년 동안 납골당에 꽃을 바쳤습니다. 6년 동안 우울증 약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왔습니다. 그 6년이 전부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춤을 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도연은 지금 이 지하 단칸방에서 아내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등 뒤로 숨긴 도윤의 손을 꽉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숨이 가빠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당신이 여길 찾아온 걸 그분이 알면 이번엔 진짜로 끝이에요. 제발 도연 씨, 우리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그냥 나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돌아가요. 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내달라고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 지하방에서 버텨온 사람이 남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떠나라고 말하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난 뒤 그의 눈에는 슬픔과는 전혀 다른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세희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한마디를 끝으로 도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경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구급차 불러. 지금 즉시. 전화를 끄는 도연은 지하 단칸방의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 너머로 50층 회장실의 통유리 창이 떠올랐습니다. 그 너머로 내려다 보이던 서울 시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 안의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6년간의 거짓말.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전화를 끊고 정확히 12분 뒤였습니다. 도연은 세희를 들것에 눕히는 구급대원들의 손길을 지켜보며 한 발짝도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희는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에서도 도윤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도윤은 엄마의 손가락을 두 손으로 꼭 감싼 채 들건 옆을 졸졸 따라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이 지하방에서 어머니를 지키며 6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도연은 경호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녹음하지 마. 기록도 남기지 마. 경호팀장은 20년 넘게 도연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도연이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즉시 녹음기를 끄고 대기했습니다. VIP 병실 하나 잡아. 내 이름 쓰지 말고 가명으로 등록해. 주치의는 내가 직접 지정할 테니까 병원 측 의료진은 접근 금지시켜. 그리고 병실 앞에 우리 경호원 2명 세워.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들여보내지 마.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도연은 세희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쪽 사람은 절대로. 경호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20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을 테지만 팀장은 그중 어느 것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희가 병원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6년 전의 기억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했다는 담당 의사의 말. 영안실에서 마주한 흰 천으로 덮인 형체. 그때 도연은 천을 걷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볼 상태가 아니다. 내가 확인했으니 됐다며 도연을 끌어냈고 도연은 무너진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 앞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았던 기억. 그 유골함이 가짜였습니다. 사망진단서도 가짜였습니다. 의사도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안실에서 흰 천 아래에 누워있던 것이 정말 세희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조여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처음부터 세희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재벌가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식 날부터 세희를 눈의 가시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갓난아이를 내다버릴 정도의 이유가 되느냐고 물으면 세상 어디에도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도연은 몇 초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표정을 지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때 온다더니 왜 안 와? 송미령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급한 결제건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내일 꼭 들르겠습니다. 바쁜 건 알겠는데 이번 주 안에 시간 내.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쳐들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6년간 자신을 속여온 사람과 통화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도연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분노가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것을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송미령 여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보관해두는 선불 전화기였습니다. 신복 비서가 받았습니다. 오늘 사옥 앞에서 무슨 소동이 있었다며. 보고해. 비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어린아이가 경호원들을 뚫고 도연 회장에게 달려들었다는 것, 도연이 그 아이를 안고 차에 태워 어딘가로 갔다는 것, 그 이후 행방이 추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애가 뭘 들고 있었어?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목걸이 같은 것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송미령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목걸이. 그 단어 하나가 송미령 여사의 머릿속에서 6년 전의 기억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떤 목걸이를 줬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펜던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6년 전 모든 것을 처리할 때 그 목걸이까지 회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죽었으니 목걸이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 6년 만에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나타났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찾아. 어디서 왔는지, 누구 자식인지 오늘 중으로 확인해. 비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송미령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그 천한년이 아직 살아있는 거라면. 송미령 여사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이 쌓아올린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겠다는 차가운 의지뿐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애새끼가 도연히 발목을 잡기 전에 당장 납치해서 해외로 입양시켜버려. 깔끔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선불 전화기를 서랍 안쪽에 다시 밀어넣고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저녁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송미령 여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에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일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실에서 세희의 진료를 마친 주치의가 도연에게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만성 빈혈,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 초기 증세, 지금 당장 입원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한두 달 안에 위험해졌을 거라는 말에 도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두 달. 만약 도윤이 그날 사옥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연은 세희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아내를 진짜로 잃었을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희는 수액을 맞은 채 잠들어 있었고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서 엄마의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리를 죽여다가가 잠든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무릎에는 오후에 계단에서 긁힌 상처에 붙은 반창고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작은 반창고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비를 맞으며 달려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경호원들 사이를 뚫지 못했다면, 이 아이가 그 목걸이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의 어둠을 등지고 서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 여전히 자신의 움직임을 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앱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오히려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앱을 그대로 둔 채 화면을 껐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잠든 세희와 도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송미령 여사의 사람들은 빨랐습니다. 도연이 세희와 도윤을 병원에 숨긴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검은 승합차 2대가 쪽방촌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사내 4명이 차에서 내려 지하 계단을 거칠게 내려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곰팡이 핀 이불과 빈 냄비 몇 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전화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미 빠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송미령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늦었네. 도연이가 먼저 움직인 거야. 찾아. 병원이든 호텔이든 반드시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다. 도연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세희와 도윤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직후 새벽 4시에 민간 구급차로 위장한 차량에 실려 서울 외곽의 비밀 안가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안가는 도연이 3년 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해둔 곳이었습니다. 등기부에는 페이퍼 컴퍼니 이름만 올라가 있었고 이 장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도연과 경호팀장 단 2명뿐이었습니다. 안가에 도착한 세희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서도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이불의 감촉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6년 동안 지하 단칸방의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익숙해진 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것들이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이것이 꿈이고 눈을 뜨면 다시 그 지하방으로 돌아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불러온 의료진이 안가에 상주하며 세희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영양제 수액이 세희의 핏줄로 흘러들었고
항생제가 폐렴 초기 증세를 잡아나갔습니다. 도윤은 엄마 침대 옆에 작은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엄마 곁에 누워 잠드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희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도윤의 잔잔한 숨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소파 팔걸이를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숨소리들이 영영 멈출 뻔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새벽이 오자 도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6년 전의 진실을 증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어머니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수십 년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며 권력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위협으로 입을 막고 필요하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빈틈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경호팀을 풀어 한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송미령 여사의 전직 수행기사였습니다. 세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그날 밤 실제 현장에서 여사의 지시를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일을 마친 직후 거액의 입막음 돈을 받고 사라졌다는 정보가 도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추적에 사흘이 걸렸습니다. 경호팀원들이 전국의 숙박업소와 도박장을 뒤진 끝에 기사는 부산 외곽의 허름한 도박장 뒷골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6년 전 받았던 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빚에 쫓기며 도박장과 쪽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사를 차에 태워 서울 외곽의 한 창고로 데려왔습니다. 도연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기사는 파이프 의자에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기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은 기사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기사가 볼 수 있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6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기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습니다. 기사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 턱 끝에 맺혔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지시하셨습니다. 한마디가 터지자 나머지가 쏟아졌습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년 전 그날 밤 송미령 여사가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빼내오라고 직접 명령했다는 것. 세희가 출산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서울역 인근의 한 보육원 앞에 놓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기사는 한겨울 새벽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보육원 현관 계단 위에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 뒤 도망치다 차를 몰아 떠났다고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뛰었습니다. 누가 나오는 건 확인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빨리 처리하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도연은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사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죄는 나중에 묻겠다.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해. 입을 열면 살고 도망치면 죽는다. 창고를 나온 도연은 차 뒷좌석에 올라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사의 자백만으로는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졌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다시 세희의 품으로 돌아간 것인지 그 사이에 빈 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경호팀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6년 전 그 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명단을 전부 확보하라고요. 이틀 뒤 경호팀이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 간호사였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둔 뒤 고향인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데려온 간호사는 도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입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송미령 여사의 사람들이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거구의 남자들에게 밀쳐났고 입 열면 죽는다는 협박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마취에서 깨어나 아이를 찾으며 울부짖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간호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세이의 병실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서울역 인근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것을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세이는 수술 봉합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에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입원할 때 가져왔던 지갑 속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세이는 현관 앞에서 원장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맡겨진 아이가 있느냐고, 내 아이라고, 제발 돌려달라고. 보육원 측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세이는 밤새 보육원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원장이 세이의 모유 수유 흔적과 출산 직후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갓 들어온 신생아를 데려왔습니다. 포대기를 풀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세이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두 팔이 풀려 아이를 놓칠 것 같아서 온몸에 힘을 주며 안았습니다. 그 뒤로 세이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면 송미령 여사의 사람들이 다시 아이를 빼앗을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면 시어머니가 먼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날부터 거리 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다 일용직 청소일을 구했고 아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 겨우 쪽방촌 지하 단칸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었습니다. 도연은 간호사의 증언을 끝까지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새벽 거리를 달렸을 세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수술 자국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오직 아이를 되찾겠다는 하나의 본능만으로 달렸을 그 발걸음이, 그리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미움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것이 도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안가로 돌아와 세이와 도윤이 잠든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도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 말을 내뱉는 도연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연민도 어머니를 향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각오만이 그의 눈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의 대포폰이 진동했습니다. 경호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송 여사님 쪽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본사 48층 대회의실 한가운데 길게 놓인 원목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석에 송미령 여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도연이었지만 이 방에서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의자 배치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양옆에 앉은 이사 4명은 여사가 수십 년간 뇌물과 인사권으로 길들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면 따라 끄덕이고 여사가 손을 들면 따라 드는 꼭두각시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철을 펼치고 펜을 꺼내는 손놀림이 담담했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몇 초간 살폈습니다. 뭔가 변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6년간 감정을 죽여온 남자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야. 송미령 여사가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현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재평가 및 임시 경영권 위임안이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사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송미령 여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룹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이사진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강 상태.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도연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여사가 이사진에게 흘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무기로 쓰는 어머니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회장직을 임시로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장에 이재혁 이사를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재혁? 송미령 여사의 친정 쪽 조카였습니다. 경영 능력은 검증된 바 없었지만 여사의 말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견이었습니다. 도연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 사람을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쿠데타였습니다. 도연은 서류철 위에 놓인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얼굴을 한 명씩 둘러보았습니다. 절반은 시선을 피했고 나머지 절반은 송미령 여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도연의 편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송미령 여사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안건 정관상 이사회 단독으로 의결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건인데 오늘 여기서 표결하시겠다는 건 절차를 무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송미령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장 해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분위기를 잡고 이사진의 동의를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수순이었습니다. 주주총회는 다음 달 소집할 거야. 오늘은 이사진의 의향을 확인하는 자리다. 송미령 여사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결은 무의미하니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그때 정식으로 뵙죠. 도연이 서류철을 들고 회의실을 나가자 뒤에서 송미령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들의 등을 꿰뚫었습니다.
도연이 반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6년간 시키는 대로 고개 숙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도연은 곧바로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들을 내보내고 문을 잠근 뒤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 금고의 존재는 도연만 알고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생전에 도연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그룹의 핵심 장부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송미령 여사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경유해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이 장부 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년간 이어진 비자금 세탁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을 합산하자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도연은 장부의 핵심 페이지를 휴대용 스캐너로 복사한 뒤 원본을 금고에 도로 넣고 잠갔습니다. 도연은 복사한 파일을 암호화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익명 제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파일 전체를 업로드했습니다. 전송 완료를 알리는 화면이 뜨자 도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칼날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꽂히면 빠지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칼을 가는 사이 송미령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송미령 여사의 신복 비서가 마침내 비밀 안가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도연이 3년 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목록을 뒤진 끝에 서울 외곽 산자락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가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안가 주변에 사람을 풀어 내부를 확인했고 여자와 어린아이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보고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천한년이 아직도 살아있었네. 여사의 목소리는 놀라움이 아니라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6년 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짜증이었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해. 밤에 불을 질러. 안에 있는 것들이랑 같이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6년 전에는 아이를 버리고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명백한 살인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여자 곁에서 20년을 살아남은 사람은 거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3명이 안가 뒷산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명이 안가 외벽을 따라 돌며 출입문과 창문 틀에 용접기를 갖다 댔습니다. 쇠가 녹으며 문틀에 달라붙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출입구가 하나씩 봉쇄되었습니다. 다른 2명은 안가 외벽과 마당 가장자리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차가운 공기에 퍼졌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사내 중 하나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바퀴를 돌렸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사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라이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휘발유에 옮겨 붙은 불이 안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마른 나무 외벽에 불이 옮겨 붙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이 지붕을 타고 올라가며 시뻘건 빛이 산자락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출입문이 용접으로 봉쇄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내들은 뒷산 쪽으로 빠져나가 미리 대기해둔 검은 밴에 올라탔습니다. 밴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0m에 비친 안가는 이미 거대한 화염에 삼켜져 하늘로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벤에서 50m쯤 떨어진 산길 갓길에 또 한 대의 차가 불을 끈 채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안가의 불빛이 차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그 빛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안가 앞에 서 있던 차 안의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운전석에 앉은 채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4K 특수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렌즈는 안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부터 출입문을 용접하는 장면, 라이터를 던지는 장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프레임도 빠뜨리지 않고 녹화한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이미 3시간 전에 모든 것을 끝내놓은 뒤였습니다. 안가에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송미령 여사의 신복 비서가 안가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을 도연은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6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송미령 여사의 유일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세희와 도윤을 안가에서 빼냈습니다. 민간 구급차로 위장한 차량에 태워 전혀 다른 위치의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빈 안가에 마네킹 2구를 이불 속에 눕혀두고 내부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안에서 불이 났을 때 마네킹이 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히도록 각도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카메라의 녹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불기둥이 치솟는 안가의 모습이 마지막 프레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를 산채로 태워 죽이려 한 증거였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조수석에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불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본가 거실에서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익숙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외곽 산자락의 단독주택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건물이 전소되었고 내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추정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리모컨을 소파 위에 툭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치워졌네. 여사는 장식장에서 최고급 샴페인 한 병을 꺼내 직접 따랐습니다. 잔에 거품이 이는 것을 바라보며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6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이 여사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 시각 도연은 새로운 안전가옥에서 세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희는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고 도윤은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슬쩍 들여다보니 집 한 채와 사람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이 메어 아이에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방을 나와 거실 테이블 위에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수행기사의 자백 녹취록, 간호사의 증언 녹음, 위조된 사망진단서 사본, 매수된 의사의 자백, 비밀 금고에서 복사한 1,000억 원대 비자금 장부, 그리고 어젯밤 안가에 불을 지르는 현장을 담은 4K 영상과 내부 CCTV 녹화분,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은 송미령 여사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 울리고 송미령 여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뵙고 싶습니다. 단둘이요. 송미령 여사는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본가를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송미령 여사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와 비서들은 모두 내보낸 뒤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찻잔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한 글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있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세희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하신 것, 갓난아이를 빼돌려 보육원 앞에 버리게 한 것, 그리고 어젯밤 안가에 불을 지른 것, 전부 다요. 거실의 공기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2사람 사이에서 흘렀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만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녹취록, 영상, 장부, 전부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꺼내기 전에 아주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회라는 단어를 예상하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수하십시오. 세희와 도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시고 경찰에 자수하시면 제가 변호인단을 붙여서 형량을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도연이 자신의 양심과 타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송미령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킥킥. 그 웃음이 점점 커지더니 어깨를 들썩이는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자수? 내가? 여사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 애미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니? 그 천한 년한테 머리를 숙이라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사의 말을 끝까지 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녀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그릇이 아니야. 100번을 다시 돌려도 나는 똑같이 할 거다.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 새끼 말이야. 그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천한 년이 어디서 주워온 건지 누가 알겠니? 도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를 거지 새끼라고 부르며 그마저도 도연의 핏줄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졌습니다. 아들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밀었는데 어머니는 그 손을 걷어차고 오히려 아이에게까지 독을 뿜었습니다.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잔에는 끝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도연은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송미령 여사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도연아, 내가 뭘 하든
애미를 이길 순 없어. 이 그룹은 내가 만든 거야.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온 도연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니었고 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영영 놓아버리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도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둔 증거들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의 USB에 담았습니다. 횡령 장부 복사본, 수행기사 자백 녹취록, 간호사 증언, 화재 현장 영상, 내부 CCTV 녹화분. 작은 USB 하나에 송미령 여사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조여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6년 전과 달랐습니다. 우울증 약에 기대어 겨우 하루를 버티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턱선에는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나오자 경호팀장과 변호인단이 일렬로 도열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12명, 변호사 5명. 도연은 그들을 한번 둘러보고 USB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였습니다. 출발하죠. 도연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방문 틈으로 도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도연은 돌아서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 혼내러 간다. 금방 올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작은 손을 한번 꼭 잡았다 놓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 세대가 일렬로 출발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회의실을 향해서 본사 48층 대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였습니다. 송미령 여사가 한 달 만에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대회의실 중앙의 긴 테이블에는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 주주 대표들과 법률 자문단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전 햇살이 회의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단상 중앙에 송미령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회의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신하들을 사열하는 눈이었습니다. 여사의 오른쪽에는 이재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의 친정 조카이자 오늘 이후 도연의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인 남자였습니다. 이재혁은 연신 넥타이를 고쳐 매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송미령 여사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총회 시작 시간인 10시가 되었습니다. 송미령 여사가 마이크를 당겨 입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정족수가 충족되었으니 임시 주주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이도연 회장의 해임 및 경영위원회 체제 전환안입니다.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 몇 명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전에 이미 여사의 입김이 닿아 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해임안에 대해 표결에 붙이기 전에 제안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미령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한번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도현 회장은 수년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신원불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등 경영자로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의 뒤로 경호원 4명과 변호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눈이 아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도연이 올 줄은 알았지만 저 표정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옆면을 따라 걸어가 단상 아래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시선이 리모컨에 머물렀습니다. 회장님, 발언하실 건가요? 의장 역할을 맡은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해임을 제안하셨으니 제가 반론할 권리도 있을 겁니다. 송미령 여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반론이 뭐가 되겠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과반을 이미 자기 손에 넣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반론 대신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연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회의실에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해. 밤에 불을 질러. 안에 있는 것들이랑 같이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 송미령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동시에 화면에는 한밤중에 안가 외벽에 휘발유를 붓는 검은 옷의 사내들, 출입문을 용접하는 장면, 그리고 라이터가 던져지며 순식간에 치솟는 불기둥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CCTV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주주 대표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가 저게 진짜입니까? 라고 소리쳤고 다른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다물어졌고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누가 저 헛소리를 틀었어? 당장 꺼.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6년 전 한겨울 새벽 비가 내리는 거리. 차 한 대가 어둠 속에서 보육원 앞에 멈추고 조수석에서 남자가 내려 포대기에 쌓인 작은 것을 건물 현관 계단에 내려놓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고 차는 급히 출발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블랙박스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텍스트가 떠올랐습니다. 해당 차량의 등록명에 송미령. 회의실 안의 소리가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이사 한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건 아이를 버리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주대표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송미령 여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설명을 하시오. 고함이 터져나왔고 이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퍼졌습니다. 여사가 매수해둔 이사들조차 얼굴이 하얘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손잡고 있던 사람이 방화와 영아유기의 당사자라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단상에 선 채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사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던 이사들이 지금은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건 다 AI로 조작된 가짜야. 도연이가 애미를 몰아내려고 만든 거야. 여사가 악을 썼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회의실 뒷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고개도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점퍼에 헬쑥한 얼굴, 도박장 뒷골목에서 끌려온 지 며칠 되지 않은 행색이 역력한 남자였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전직 수행기사였습니다. 여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6년 전 거액을 쥐어주고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남자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시죠. 수행기사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팔을 잡아 부축해야 겨우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수행기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려 스피커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낮은 한마디였지만 수행기사의 등을 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기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한번 둘러본 뒤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사모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빼내왔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전화로 지시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보육원 앞에 놓고 오라고, 빨리 처리하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보육원 현관 계단에 내려놓고 초인종만 누르고 도망쳤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등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사들 중 한 명이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잡으려다 손이 떨려 물을 쏟았습니다. 주주 대표석에서는 여성 한 명이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사의 증언은 영상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화면 속 장면을 살로 만들어 눈앞에 세워놓은 것 같은 생생함이었습니다. 송미령 여사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인간은 도연이가 돈 주고 사온 거야. 저런 도박장 찌꺼기의 말을 누가 믿어. 여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여사가 아닌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손짓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태블릿 12대를 이사들에게 하나씩 배포했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한 숫자와 계좌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송미령 여사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경유한 비자금 세탁 내역입니다. 6년간의 거래 기록이며 총액은 1,000억 원을 넘습니다. 동일한 자료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에 또 한 번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는 이사가 있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사도 있었습니다. 방화와 영아유기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거기에 1000억대 횡령까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송미령 여사가 매수해 두었던 이사들조차 이제는 여사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자기들까지 같이 잡혀갈 것 같다는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라. 이사 중 최고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눈이 대회의실 뒷문을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체구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수액 자국이 남아있는 팔 위로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잡고 걸어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짜리 도윤이었습니다. 아이는 회의실 안의 수십 명의 어른들에게 겁먹지 않고 엄마의 휠체어 옆을 지키며 걸었습니다. 세희와 도윤이었습니다. 화상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송미령 여사가 불태워 죽이려 했던 며느리와 손자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 벌어졌고 입이 반쯤 열린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유령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사의 손이 테이블을 더듬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단상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치마가 구겨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다 불타 죽었는데. 여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이크가 그 말을 고스란히 잡아 회의실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다 불타 죽었다.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회의실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경악을 넘어선 혐오가 떠올랐습니다. 세희의 휠체어가 도연 옆에 멈추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희가 올려다본 도연의 얼굴에는 아까까지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잠깐이지만 부드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세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엄마의 휠체어 바퀴 옆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단상 위에 주저앉은 송미령 여사에게 닿았습니다. 아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6년 동안 이름도 꺼내지 못하며 떨었던 사람, 아빠와 엄마와 자신을 갈라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도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회의실 정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수사관 6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검찰 수사관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송미령 여사님, 방화 및 살인미수, 영아유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 2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여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조용해진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여사의 손목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 위에 군림하며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손목이었습니다.
경찰이 여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여사의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지 못했고 수사관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사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실 문까지 끌려간 송미령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 뒤로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휠체어 옆에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여사의 눈에 마지막 불꽃이 일었습니다. 도연아, 찢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내 애미다. 애미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절규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돌렸고 주주 대표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차마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한때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여자가 수갑을 찬 채 아들에게 매달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몇 초였습니다. 도연의 눈에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무것도요. 어젯밤 본가에서 마지막 기회를 내밀었을 때 그 모든 감정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기회를 걷어차는 순간 도연의 안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은 끝이 났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반대쪽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절규가 계속되었지만 도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온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세희가 올려다보았고 도윤이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으로 오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숨이었습니다. 가슴 안에 쌓여있던 6년치의 무언가가 그 숨과 함께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혼냈어요? 도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6년 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응, 혼냈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은 만석이었습니다. 방청석 뒤쪽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복도에까지 취재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의 재판이라는 소식에 전국의 이목이 쏠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송미령은 방화 및 살인미수, 영아유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송미령 여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여사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진주 목걸이를 걸고 이사진을 내려다보던 여자가 지금은 회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부쩍 늘어 있었고 볼이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봉이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송미령 여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항소하겠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외침도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수감 생활이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겼는데도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봉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고 그 소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와 겹쳐졌습니다. 도연아, 내가 내 애미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도연은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뒷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찍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뒷모습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붙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벽에서 등을 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차에 오르며 경호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본사로 가자. 다음 날 아침 도연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우울증 약 없이 눈을 떴습니다. 50층 회장실에 들어선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꺼내보던 세희의 사진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래진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3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세희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한 손으로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도연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희는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왜 이렇게 못 나온 걸 찍었냐며 볼을 부풀렸고, 도연은 이게 제일 예쁜데 뭘 그러냐고 웃었습니다. 그때 세희가 뭐라고 했었는지 도연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평생 간직해요 라고. 도연은 평생 간직했습니다. 6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아침 3분씩 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비었습니다. 내일부터는 3분의 의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직접 안을 수 있으니까요. 도연은 비서실에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오늘 오후 2시 대회의실에 남아있던 이 사진이 모였습니다. 3개월 전 주주총회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서서 이사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송미령 여사가 뇌물로 매수했던 이사 4명의 사임선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해당 이사들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그룹은 한 사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조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될 겁니다. 비자금 계좌는 전액 환수 조치 중이며 페이퍼 컴퍼니는 전부 청산합니다. 새 이사진은 다음 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니 각자 준비해 주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누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숨만 쉬고 있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3분씩 사진만 들여다보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단상에 서 있는 남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법정에 세운 사람이었고, 그 각오 그대로 회사를 바꿔놓겠다는 의지가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도연은 혼자 남아 통유리 창 앞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서랍에 넣고 약을 삼키고 서명을 하고 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는지. 금요일 오후 도연은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비서들이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회장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취임 이래 처음이었으니까요. 도연이 직접 모는 SUV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낮아지고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돌아 작은 별장 마당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세희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팔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핏기 하나 없던 볼에 연한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체구였지만 두 발로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희는 도연의 차가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놓치면 사라질까봐 눈을 뗄 수 없다는 듯이요. 도연이 차문을 닫고 세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가까워질수록 세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3개월이 아닌 6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를 안고 버티며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전화하지 못했던 시간, 남편이 자기를 잊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연락하면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공포 사이에서 매일 밤 울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저 한마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두 팔을 벌려 세희를 안았습니다. 세희의 어깨가 작았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도연의 품 안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희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도 울었습니다. 법정에서 참았던 것, 회장실에서 참았던 것, 차를 몰고 오는 내내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세희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사진 속에서만 만지던 사람이 지금 품 안에 있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라는 걸 도연은 이 순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마당 구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툴게 엮은 민들레 꽃목걸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줄기가 삐뚤빼뚤하고 꽃이 반쯤 꺾여 있었지만 아이가 혼자서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이 도연 앞에 멈춰서더니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팔을 쭉 뻗어 도연의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려 했지만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한 번 더 까치발을 올렸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자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꽃목걸이를 도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민들레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맑게 퍼졌습니다. 세희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한 팔로 도윤을 안은 채 다른 팔로 세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도윤이 아빠 목에 걸어준 꽃목걸이의 민들레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도연은 회장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6년 동안 낡은 사진이 놓여 있던 자리에 새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별장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희가 웃고 있었고 도윤이 아빠 목에 매달려 까르르 웃고 있었고 도연은 두 사람을 아는 채 눈이 먼저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액자를 서랍이 아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이 액자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액자를 한번 바라보고 미소 지은 뒤 비서가 쌓아놓은 결제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보낸 그 세월 동안 그는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견딘 끝에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는 법이다. 오늘 사연 속 도연과 세희도 그랬습니다. 6년이라는 지독한 겨울을 버텨낸 끝에야 비로소 가족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꼭 오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춘 봄날이었습니다.